안녕하세요. 여우비의 이별의 방식. 청녀 강양수, 금요 전미란, 백녀 김영주입니다. 이제 자청해서 박수치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죠.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입으로 말을 못하겠네. 마지막 마지막 회가 되겠죠? 네. 왜 마지막이라는 말은 네. 언제나 들어도 뭔가 좀 아쉬움이 남고 그렇죠. 좀 허전하고 그러죠. 저희가 이 촬영 시작한 걸 보니까 네. 3월 3일 날 첫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3일이니까 3, 4, 5, 6, 7, 8, 9 거의 10까지 네. 거의 한 8개월 정도? 새 이렇게. 계절을 맞이했네요. 봄, 여름, 가을. 왜 아쉬운지 알겠다. 왜요? 겨울을 함께 못했어. 아. 한 계절이 빠진 세 계절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세 계절을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이 이제 33번째 네. 33으로 네. 마지막 회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길게 해오면서 이제 직접 글을 쓴 우리 전미란 네. 금요는 소감이 어땠어요? 저로서는 진짜 이 40편의 글을 이제 낭독하고 이제 하면서 40번 무대에 오른 느낌? 매번 설레고 또 긴장되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다는 느낌으로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정말 그동안 함께 해온 이 두 여우님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힘든 촬영이 됐을 텐데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청 뿌듯해지네. 그리고 늘 이제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편집하느라 애쓰는 우리 은지님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고별 인사 같네요. 근데 이제 또 이 부족한 제 글을 가지고 이 유튜브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이 또 많은 독자와 세상과 소통하게 해준 또 명상맨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가 없었다면 정말 또 이게 저기 했을 텐데 그동안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그동안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할 말이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할 말은 더 많겠지만 또 나중에 또 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백여우는 그동안 함께 해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어? 이제 이 마지막 맞으면서?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언니 여우들을 우리 주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이제 못 반대적으로. 보는 건가? 아니요. 밖에서 또 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사회 이렇게 보고 이끌어가면서. 저 역시도 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또 공부를 하는 시간, 이제 또 이 책을 또 한 번 더 글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이제 글을 쓰고 있으니까 네. 또 좀 더 자세히 읽게 돼서 참 좋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TV 보면서 시청자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시청자에 항상 속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주가 돼서 우리만의 시청자를 갖게 됐다는데 그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네. 네. 저 또 할 말 네.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우리 금요를 만날 때마다 글 언제 보여줄 거예요? 책 언제 나와요? 노래를 불렀었는데 책으로도 선물 받았지만 또 이렇게 한 편 한 편을 가지고 작가님이랑 직접 얘기하고 풀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엄청난 큰 선물을 받은 그런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시간들은 선물 받은 시간이구나. 귀한 선물.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예. 다 그냥 자찬으로 마무리가 이렇게. 네, 우리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금요가 얘기했지만 또 끊임없이 댓글 달아주셨던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 네. 이제 마지막으로 2편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2편 마지막으로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소문. 해남 양반은 동네 감골댁과 눈이 맞았다. 소문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점점 살이 붙어가며 퍼졌다. 동네에 짝짝으르하니 소문이 퍼졌지만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었다. 해남 양반은 아버지 어머니도 모른 채 세상에 던져졌다. 어릴 적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자랐는데 총각 때는 제법 힘을 쓰는 일꾼이었다. 주인집에 한쪽 눈이 먼 딸이 있었는데 마땅한 혼처를 찾지 못한 주인은 성실하고 손재주가 남다르던 그에게 딸과 혼인해주면 논 서마지기를 주겠다고 했다. 그는 눈먼 처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주인집 딸은 성품과 행실이 올곧았다. 뇌진탕으로 쓰러진 그의 아내는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바람난 남편의 소문은 그녀의 귀에도 들려왔는데 감골댁과는 평소에 동기간처럼 지냈던 사이라 야속한 마음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일도 해주며 자기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 그러려니 여기며 마음을 누그렸다. 남편이 여색을 탐하여 열첩을 들인 것도 아니요. 감골댁이라면 선량하고 부지런하길 동네가 다 알지 않는가. 그녀도 한때 아들 딸 낳고 더러 살만 나는 대목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며 살림도 불리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병든 조강지처가 살아있기에 연애 소문은 뜨거웠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된 감골댁은 70이 넘었지만 아직 고운데가 남아있는 여자였다. 해남 양반은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서 감골댁을 만나면 시치미를 떼고 대면대면 하다가도 밤이 되면 그녀의 문간방을 들락거렸다. 두 노인네의 연애 소문이 단물 빠진 칡뿌리 씹듯 흐지부지 되고 말았을 때였다. 하루는 동네 김씨가 길 가던 해남 양반을 보고 감골댁이랑 재미 줬어? 하고 농을 걸었단다. 그러자 그는 이런 씨부랄 놈을 하고 김씨의 기싸대기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늙음하게 바람난 자신의 나쁘끄러운 심사를 단단히 꼬불쳐 두었던 것일까. 얼마나 내둘러 쳤는지 김씨의 앞니가 나가버렸다. 동네가 다 아는데 알다 뿐인가. 마을 구멍가게에서 날마다 잔수를 돌리는 사람들은 네 집 개 방귀 낀 얘기까지 하는 판에 어찌 누구라도 내 비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는 우리 동네 애인이었다. 머슴살이 할 때부터 길고 상세잡이였는데 한때 읍내 군청으로 불려다녔다. 군민의 날이면 마을마다 농악대들이 풍물대에 참가하려고 탐진강 아래로 모여들었다. 해남 양반도 동네 풍물패를 거느리고 길을 나섰다. 본격적인 대결이 벌어질 때면 그는 상모에 달린 12발 종이띠를 돌리며 몸을 뒤집어 도는 재주를 부렸다. 상모를 절묘하게 휘둘러 풀었다 감고 감았다 풀었다. 구경꾼들이 그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다. 상수의 꽁무니를 따라 손발을 척척 맞추며 달리던 장고와 소고꾼들도 흥이 올랐다. 그에게 상세 노릇은 자기만이 운행하는 자유로운 항로였다. 그런 그가 언제부터인지 상세잡이할 때 신명의 불길이 솟아야 할 순간 사그라들었다. 깽가리를 치며 풍물패를 잘 이끌고 가다가 무엇에 홀렸는지 장구 깨진 무당같이 뻣뻣이 멈춰서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었다.
구경꾼들이 바람난 소문을 듣고 자신을 향해 빈정대고 조롱하는 것 같아 앞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의례에 앞장서야 할 상쇄가 발을 떼지 못하니 풍물패들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리 애써도 헛개비 같은 것이 발목을 놔주지 않더란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 궁둥이에다 꼴망태를 던지듯 상쇄에게 한마디씩 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의 상목꼬리는 소문의 혓바닥처럼 땅바닥에 늘어졌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수치심이 솟았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는데 과부떼가고 살면서 생긴 병인 것만은 확실했다. 그가 상쇄자비를 접자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갔고 식전부터 마시기 시작한 해장술이 저녁술로 이어졌다. 술에 취해 유랑자같이 길바닥에 들어 눕기도 했다. 감골댁도 입소문에 시달리다 마을을 떠났다. 예나 지금이나 입소문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일까. 보이지 않는 헛개비에 잡혀 한 사람의 재주가 꺾인 것 같아 안타깝다. 따가운 시선. 여보세요. 다 보여요. 앞뒤 잘린 느닷없는 말이었다. 여자의 눈길을 따라 고개를 수그리자 가슴골이 들여다보였다. 마주 앉은 여자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만 것처럼 나를 향해 따갑게 눈을 흘겼다. 그녀는 내가 즉시 앞가슴을 여미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나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의 말에 움찔했지만 얼굴에 민망한 표정이 드러나질 않길 바라며 태어난 척 앉아 있었다. 때는 한여름이었고 바깥이 마치 비닐을 씌운 온실 같았다. 작가 탐방을 다니는 문학기행 중 일행들과 좁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몸에 뭔가를 걸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날씨였다. 내가 모르는 사이 목선이 많이 파인 브이넥 셔츠가 사람들 앞에서 입을 가리지 않고 쩍쩍 하품을 해댔던 것이다. 들썩이는 옷자락도 공기를 들이마시는 심호흡처럼 몸의 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섭을 잘 단속하라는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나를 겨냥하던 말이 관역을 빗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속이 화끈거렸다. 찌는 여름에 이 정도 노출이 대수냐 하면서도 떨떠름한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시선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무난한 옷으로 마음을 안심시키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다. 가뜩이나 남녀가 함께한 자리에서 조심성이 없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글쓰기에서도 과감하다 못해 속살이 훤히 드러나 보일 때가 많다. 종종 다니는 지역 도서관에 가면 또 다른 내가 얌전히 꽂혀 있다. 한참 이 책 저 책 책의 속살을 눈요기하듯 탐닉하다 지역에서 발행한 동인지를 들춰본다. 여러 사람이 읽고 갔다는 흔적인지 겉표지가 채 닫히지 않는 문처럼 약간 들썩여 있다. 내 글을 찾아 새삼 눈을 비비고 읽어본다. 떠듬떠듬 풀어 쓴 나. 이게 정말 나일까 싶다. 거칠애로 멋을 부려놓은 감상의 나열이 부끄럽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과 해봐야 좋을 게 없는 대목들이 눈에 띌 때면 책 속의 문장들이 수정 불가피한 문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리에 나서면 유행의 물결은 현란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싣고 간다. 팬티 같은 반바지, 소매 없는 쫄티, 가릴 곳만 마지못해 가린 것 같은 차림에 즉각 시선이 꽂힌다. 짧은 핫팬츠 위에 헐렁하고 긴 티셔츠를 덧입어 아래 옷을 입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의 실종 차림을 볼 때면 뭔가 더 엿보고 싶은 기분에 말려든다. 옷과 옷 사이의 틈으로 언뜻 드러나는 살은 노출인 듯
노출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숨김일까? 아른아른 내비치는 시스루 차림을 볼 때면 부는 바람이라도 거들어 주었으면 할 때가 있다. 사람마다 입고 있는 옷이 드러내고 싶은 욕구이듯이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여러 편의 글을 자꾸만 쓰고 싶은 마음은 여러 이미지의 옷을 입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일 것이다. 시, 소설과 달리 수필은 사실의 경험을 직접 작품의 제재로 삼는 양식의 문학이다. 태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눈길을 끌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이상을 드러내고 말아 볼성 사나워지기도 한다. 레드 카펫을 밟는 여배우들을 보면 전무더미 드레스를 능가할 때가 많다.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르게 하는 대담한 노출이 때론 당당한 자기 표현으로 보여 아름답다. 그들은 몸을 굽혀 공손히 인사할 때 하나같이 손바닥으로 가슴을 여미듯 누른다. 오늘도 나는 모니터 앞에서 그 손길 같은 드러내기와 감추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네, 마지막 두 편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셨지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무리, 책 한 권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 또 뒤풀이가 있죠? 이렇게 끝내긴 너무 아쉬워서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저희 팀끼리 뒤풀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못다한 이야기는 네. 그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별의 방식에 그동안 애정을 담아주셔서 고맙습니다.